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콘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조 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만나다니.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방송인 다 됐네. 네. 깜짝 놀랐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네, 저희 오늘은 38페이지 파일럿의 정말 최최종, 네, 별책 부록 연말정산으로 만납니다. 네, 아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 손조심의 굉장히 사사롭지만 또 너무너무 대대로운 2024년을 함께한 콘텐츠들을 살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대대로운 뭐야? 맞는 말이야? 내가 대대로운. 왜냐면 늘 나는 소소한 행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소소한 건 나는 절대 소소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여행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셔? 이건 진짜 엄청난. 그 대대로운 일인가? 그래서 저는 소소하고 사사로운 것은 굉장히 대대한 것이다. 중요한 일. 그럼요. 의미 있는 거. 그럼요. 퍼스널이 폴리티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정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소소하고 사사롭지만 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게 이 세 명이 보통의 생각들로만 꼽은 것은 아니다. 굉장히 대대로운 리스트구나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오늘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요. 38페이지 별책 부록 2024 연말정산은 또 엄격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뽑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지금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네. 어쨌든 전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시점인데 저희가 지금 12월 13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진짜. 네, 여러분들 들을 때는 다른 정말 다시 만난 세계에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2024년에 개봉된 영화 그다음에 소개된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부터 12월. 작년 12월 1일부터 지금 올 11월 31일까지 공개된 영화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2024년 영화 탑 5를 손조심이 각각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년 드라마 시리즈를 탑 3로 각각 뽑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해 유튜브를 저희 나름대로 한 편씩 좀 선정을 했습니다. 한 편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5편, 3편, 한 편씩 고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뽑은 것들 중에 번외 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번외 편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 그런 회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작만 해놓고 저 혼자 너무 요번 회차가 어떻게 구성될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또 늘 프로젝트 38에 이 손조심이 늘 하는 근황 토크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쉬우니까 근황 토크 조평부터 1분씩 네. 조평의 근황 난 제일 궁금해. 요즘 제일 궁금한 게 조평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하루를 거의 유튜브를 붙잡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고 펑크나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폭죽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데 약간 일이 너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바로 정말 결정이 났으면 탄핵이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고 저희도 이제 이거 끝나면 같이 좀 광장에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탄핵이 되고 나서도 사실 그냥 탄핵으로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제 판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정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 자기 어떤 폐쇄성에 갇혀가지고 막 이상한 음모론에 이렇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들게 되면서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저의 근황은 탄핵 전국과 함께 하고 있다. 라고밖에 그게 진짜 일상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한데 많은 생각이 사실 좀 들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뭔가 이제 개인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상이 온 것에 대한 또 미디어나 영화 관련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게 되게 미디어 영향력이 지금 큰 거잖아요. 어쨌든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 속에 내일은 하지 않을 채, 손 놓은 채 살고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평 얘기한 것처럼 올해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뽑은 올해의 단어가 2024년 올해의 단어가 브레인라지예요. 한국말로 옮기면 뇌썩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하자면 그 별거 아닌 정보가 완전히 무한히 확장돼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왜곡되게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극우 유튜버의 세계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또 만들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세계가 있고 여러 세계들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윤가의 개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고 하는 게 이 뇌썩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된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자기가 갇혀 있는 버블의 세계관 안에서 공고하게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뭐 중국 스파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3명의 중국인이 드론을 띄웠다가 대통령의 담화에 공식적인 증거라고 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어서 진짜 근데 디테일에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오히려? 디테일이 있고 그래서 사실 너무 근거가 없지만 그러니까요. 이걸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가서 꽂힐 메시지라고 하는 게 전 또 좀 공포스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의 근황이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팟캐스트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38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버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확장된 세계 안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러니까 미디어의 한 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합리적인 것도 좋은데 어차피 지금의 뭐 미디어 환경의 어떤 판을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해 왔다.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니,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취급하고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하면 그만일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거를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10년간 계속 태극기 부대의 등장도 그렇고 뭐 소위 언론에서 막 이름 붙인 거지만 이대남의 등장도 그렇고 근데 진지하게 미디어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로 치부하지 않았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왜 안 되는가 이런 고민들은 그죠 계속 그렇죠. 하게 되죠. 어떻게 뭐 바꿔야 되는가 혹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의 사변 소설들, 뭐 스페큘러티브 픽션이라고 하는 사고 실험, 결국 과학적인 사고 실험 같은 데서 시작이 된 거. 그래서 SF에 이제 그런 식의 세계관, 게임도 세계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저는 세계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폐쇄된 세계관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질문은 해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이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동안 만들어져온 어떤 형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중서사를 쓰기도 하고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플랫폼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의 폐쇄성으로 계속 가게 되는 라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나 너무 자랑하고 싶은 근황이 있었는데 나는 주디스 버틀러
2박 3일 동안 수행을 했어요. 아마 버틀러 들어와서 민주주의와 인문학의 미래라는 강의를 굉장히 무슨 도둑 강좌처럼 진행하고 출국하셨다라는 이야기를 SNS에서 소식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뭐 극우 기독교들의 막 공격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강연 날짜랑 장소 같은 거 다 엠바고 걸고 요번에 사실 진행했었던 특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2박 3일 동안 버틀러 선생님 수행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사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사회와 접속해서 좀 인상적일 수 있게 되어버린 건 12월 3일 새벽 5시 반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버틀러가. 제 차에 태워가지고 호텔에 모셔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일정을 다 하고 또 이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전 집에 왔어요. 그리고 12월 3일 저녁에 계엄 사태가 터진 거죠. 친위 구테타가 터졌고,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가 되게 유명한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 계엄을 경험했다. 12월 4일에 이제 만나가지고 또 호텔 가서 수행하러 가서 선생님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버틀러가 싹 웃더니 저지하지 않았냐. 이거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아니냐. 근데 또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다음부터 진행될 그 지난한 과정이 있잖아요. 탄핵 소추 가결시켜야 되고 탄핵 통과시켜야 되고 근데 이게 아까 조평 얘기했던 것처럼 또 양당제 안에서 어느 정파에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하는 한 이런 식의 친위 쿠데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이렇게 있어야 언제든지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걸 근데 시스템적으로 사실 견제해야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을 안 진짜 마지노선의 법까지 안 지킨 근데 거잖아요. 이런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고 이런 적절하죠. 비합리적인 판단을 마구 해대는 사람을 또 뽑지 않으리란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고 헌법을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사실 해가야 되는데 와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근황입니다. 네 미안해요. 그리고 이것은 1분만 하라 별책 그랬는데. 부록 연말 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리고 이거 들으실 때 되게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의 그래서 근황은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나오고만. 네. 버틀러 선생님을 2박 3일 동안 수행했다는 걸 우리 청취자들한테는 좀 자랑하고 싶다. 왜냐면 좀 자랑하기도 그렇잖아요. 무슨 약간 미국의 서구 철학자를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나 인상적이었다. 지금 홍 PD님 지금 알람 왔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네, 그러네요. 도저히 끊을 수 없어서 진행은 하긴 하였는데, 네, 뭐 생각이 아마 다들 견해들 다 갖고 계실 거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뭐랄까 15%. 네, 뭐 좀 많이 잡으면 20% 정도 될 것 같은데,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쵸. 뭐 80%는 또 다른 다양한 버블에, 20%는 또 또 어떤 버블에 갇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그 서로가 서로의 버블이라고 손평이 표현을 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버블을 건너보거나 그다음에 뭐 좀 바라보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걸까 그런 생각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저희도 잠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우리도 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점점 이게 설득의 영역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고집에 이렇게 빠져있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 20%를 이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이 듣고 그다음에 더 많이 얘기하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가도 또 좀 생각해볼 필요가 그 견해를 받아들거나 이해할 필요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맞아요. 사실 그들의 견해를 들을 필요는 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긴 했지만 좀 더 생각을 저는 이제 미디어 환경 안에서 어쨌든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서로 극단적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나 그런 뭐랄까 그 알고리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가 옛날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죠. 삼성이 효도폰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는 버튼을 붙여서 출시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 삼성이 음모론인가요? 효도폰에 카카오톡 버튼을 넣었다. 네, 근황은 마무리하고요. 저 조평한테 근황을 묻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드는데. 진짜 근데 근황이 1분씩 하라고 했잖아, 1분씩. 미안합니다. 자, 그러하고 어쨌든 저의 근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고 채점의 압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러하고 안 끝났어요. 기말고사가. 아이고. 네, 근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손조심이 뽑은 영화 OTT 유튜브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손조심이 뽑은 리스트들 이야기하기 전에 올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많은 관객들이 살펴본 콘텐츠들을 좀 볼까 합니다. 이 얘기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여기 기준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관람객 통합 전상망 2024년 12월 13일 업데이트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거겠다 싶은 작품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1000만 관객 모으는 영화가 굉장히 없었고 1000만 관객 범죄도시 시리즈만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2024년이 돼서 올해는 1000만 영화가 좀 있었어요. 범죄도시 외에도. 1위 여러분들 뭐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꽤 좋아하셨던 작품일 것 같고 김고은이라고 하는 배우의 아름다움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난 정말 이 영화에서 김고은한테 미쳐버렸다.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연기도 진짜 너무 잘하죠. 좋았고. 네. 김고은이 정말 왜 신병 왜 표정이 왜 그래? 김고은 별로야? 전 그 이상이 쪽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왜 스니커즈 신은 무당의 그 컨셉이랑 너무 잘 맞잖아. 이도현이랑 둘이 같이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뽑을 만한 캐릭터 구성이었다고 난 생각하긴 했거든요. 로맨스로 빠지지 않아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이라고 그건 굉장히 트렌드인 것 부르고. 같아요. 그렇게 남녀 구도 뭐랄까 버디 있다고 해도 거의 트렌드로 로맨스 빠지는 경우는 없는. 거의 근데 이게 없는. 약간 이제 그룹으로 모였을 때 항상 여자가 한 명 있고 그러면 이제 젊은 남자가 있으면 항상 이 로맨스를 좀 살짝 뿌리죠. 썸이라도 이제 뿌리게 되는데 없다.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 이런 어떤 위치에 둔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을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영화 제목은 파묘입니다. 나는 이 1등은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1000만 1위가 사실 늘 이제 범죄도시 같은 작품들이었으니까 좋았던 것 같고 2위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도시 4. 3위가 이거는 이렇게까지 인기 있었구나. 인사이드 아웃 2고요. 4위가 전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베테랑 2인데요. 난 정말 이제 더 이상 유승환한테는 아무런 기대를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안 봐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신평 보셨나요? 전 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다 봤어요. 어땠어요? 굉장히 실망을 사실 많이 했고 저는 그래도 밀수까지는 난 밀수도 못 견뎠잖아 왜? 네, 밀수도 나는 그래 밀수는 그래도 난 좀 사랑한다 이렇게 갔는데 베테랑 2는 약간 정말 퇴행했다. 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좀 스피드업 할까요? 그럴까요? 5위는 파일럿이었고요. 전 재밌었습니다. 아쉽지만 재미가 뭐, 없다고 하기는 6위 원카. 제가 이걸 안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우리도 아무도 안 봐. 7위가 탈주. 8위가 모아나2. 근데 모아나2는 지금 개봉 중이어가지고. 네, 개봉 중입니다. 올라갈 수 있겠죠. 9위가 듄 파트 2. 저를 실망시킨. 1편 너무 사랑했거든요.
원작까지 읽었다고 1편 때문에. 근데 듄 파트 2는 좀 그랬고 3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 저는 근데 사실 듄 파트 2가 서사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저는 시각적으로는 더 재밌었어요. 시각적으로는 왜냐하면 그쵸. 그 모래 그 사막 벌레 있잖아요. 걔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나 거기 빨려 들어가고 싶어. 진짜 맞아. 괴물 중에 정말 맞아. 근사하죠. SF 괴물 중에는 저는 그거 하나로 다 용서했어요. 솔직히. 쿵쿵쿵쿵 하는 사운드로 움직인다는 것도 너무 좋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사가 너무 점핑이 커서 그 주인공 남자가 자기의 메시아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급작스러웠다는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0위가 에일리언 로뮬루스. 저는 봤는데 기대 안 하고 봤다가 너무 재밌었고 에일리언 막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거대 서사를 펼치면서 약간 허황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소품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좀 재밌었다. 스타워즈 중에도 왜 소품으로 만든 영화들 중에 괜찮은 영화들 있잖아요.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들. 근데 그런 영화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손평이 쭉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들 중에 박스오피스를 장식한 영화들은 이 10편인 거고요. 그리고 또 손평이 또 찾아준 영화들 중에 2024년에 가장 SNS 유저들이 많이 검색한 영화와 우리가 드라마 시리즈도 이제 간단히 좀 알려드리고 본격적인 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영화는 지금 우리 그 박스오피스 검색 순위랑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파묘가 1위고 인사이드 아웃이 2위고 범죄도시 4편이 3위. 그다음에 4위는 베테랑 2. 그다음에 5위는 원카, 그다음에 유니 어머 어떡하면 좋아 2위를 6위가 듄 파트 2, 그다음에 7위가 전란 등장했습니다. 이게 전란이 개봉 영화가 아니어서 그렇죠. 박스오피스에 안 들어가 있는 거. 넷플릭스 단독 공개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란이 이제 많이 검색한 영화 중에 한 편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8위가 탈주, 그다음에 9위가 기생수. 더 그레이입니다. 팬덤이 있는 영화들의 검색이 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10위가 룩백 이렇게. 룩백 궁금했어요. 갔고요. 네. 룩백 못 봤어. 이 리스트 중에서는 정말 룩백이 최고예요. 기이한 어떤 뭐랄까 올해 극장 개봉작 중에서 가장 개성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영화가 아마 성공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케팅 분석이 저는 엄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영화사들 중에서 이미 이제 일본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제 트렌드가 한 2, 3년 됐잖아요. 그런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춘 영화들도 일본 영화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부 그렇죠. 예술 영화 감독들도 또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 영향도 어쨌든 흥행 영화에 상호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거의 1시간 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중편에 가까운 이런 애니메이션 단편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막 대작을 내지 않았던 감독의 영화가 그냥 영화 정말 약간 콘텐츠로 완전히 승부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완전 입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흥행작이라서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파묘 같은 경우는 검색어 1위에 올라간 건 내 생각에는 이거 인사이드 아웃이랑 파묘 사이의 검색 양 엄청 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파묘는 영화 팬들만 검색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건국전쟁이라고 이승만 올려치기 하는 완전히 극우 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랑 이게 같이 붙으면서 약간 정치전처럼 됐거든요. 네, 그게 있었죠. 파묘를 보러 가느냐, 건국전쟁을 보러 가느냐. 그리고 건국전쟁의 어떤 집단 관람 같은 단체 관람 같은 것도 또 한편으로는 파묘와 함께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었고 일본과 일본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앞으로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요렇게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그러면 각각 우리 손조심은 어떤 컨텐츠들을 네, 뽑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냥 저부터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일단 리스트만 쭉 네, 할까요? 리스트만 쭉 읽겠습니다. 주스틴 트리에 감독의 프랑스 영화인 추락의 해부, 그 다음에 핀란드의 아키 카우르스마키의 사랑은 낙엽을 타고, 그리고 박수남 박마희 감독의 되살아나는 목소리, 그리고 조나단 글레이스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 로즈 글래스 감독의 러브 라이스 블리딩입니다. 네, 약간 네. 약간 뻔한 시네필의 약간 리스트 같은 네, 그런 아주 모범적인 것 같은 어떤 리스트라서 사실 막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또 뽑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아키 카우르스마키. 네, 네. 언제적에 들어보고 안 들어본 이유인지 전 이 영화를 못 봤는데 은퇴를 번복했어요. 아키 네. 카우르스마키가. 이 영화 여러 못 번. 봤는데 이 영화 뽑으셨네요. 네. 그러면 저도 리스트만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리스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일단 시민더키. 네. 박영주 감독의 시민더키 뽑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지금 조평하고도 겹치는 영화인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 뽑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우리가 그 요즘 시리즈로 할 때 할까 말까 고민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글쎄 언젠간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조연철 감독의 너와 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카데미 얘기하고 뭐 K 콘텐츠의 뭐 미국 진출 얘기하면서들 많이 들어본 작품이실 텐데 네,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하는 영화, 네, 셀린송 감독의 영화 네, 꼽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는 이온희 감독의 대도시의 사랑법까지 해서 그렇게 5편 뽑았습니다. 네. 저의 리스트는 저는 사실은 조평이랑 신평이랑 겹치는 거 다 빼고 마지막에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래서 안 겹치는 걸로 5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카모토 준지의 오키코와 세계, 파블로 베르헤르의 로봇 드림, 김경만의 돌들이 말할 때까지, 알리체 로르와커의 키메라, 박범수의 빅토리 이렇게 5편 꼽았습니다. 키메라가 궁금하네요. 키메라, 근데 키메라 재밌는데 사실 행복한 라짜라고 훨씬 근사하거든요. 근데 로르와커를 너무 말하고 싶어서 키메라를 꼽았어요. 네. 우리 셋이 뽑은 이제 요런 이 영화들은 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처음 듣는 영화들도 있을 텐데 이 영화를 우리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좀 각자 자기가 오늘 힘주고 싶은 영화를 한 편 두 편 골라오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네, 중심적으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어떤 영화? 조평은 사실은 저는 사실 그 뽑은 영화들이 너무 다 리뷰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영화들이 막 대중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가적인 뭐 예술 영화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칸에서 뭐 상을 타거나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러브라이즈 블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어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영화가 다 너무 좋다. 우선은 사실 정말 완벽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완성도나 관점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의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되게 완성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실 영화들이 제가 아까 모범적이라고 한 것은 사실 그런 면에서 그런 영화들만 뽑았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제가 뽑지 않은 영화들을 좀 가지고 이 영화들 외에 제가 뽑을까 말까 하다가 계속 고민됐던 영화 혹은 아직까지도 뭐 넣지 않는 건 당연한데 왜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들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것 싶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리스트만 이야기 드리면 한국 영화 중에는 우리 이제 다뤘던 딸에 대하여 같은 영화가 사실 5편 5위 안에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아마 저는 10위 안에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영화 중에 하나여서 언급은 꼭 한번 하고 싶었고 사실 이 영화는 딸에 대한 외에 이제 여성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영화를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좀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개봉을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순이라고 하는 그 나이든 공장에 다니는 여성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영화인데 연기도 너무 좋고 영화도 배우님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두워서 또 딸에 대한 이런 거하고는 또 질감이 좀 달라서 집중 이렇게 좀 조명을 더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영화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김금순 배우님. 맞아요. 정순을 김금순 배우님. 연기한. 아마 얼굴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요즘에 많이 나와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시고 하셔서. 그게 이제 공장에서 어쨌든 성폭력을 당하고 이 사람이 쫓겨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한번 폐악질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로서 정확한 표현은 아닐 텐데 근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맞아요. 파워라는 게 그 좀 아우라가 놀랐었습니다. 있죠. 그렇죠? 이분이 올해 그렇게 개봉한 영화 중에 울산의 별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래서 울산의 그 저거 있잖아요. 배 만드는 조선소 여성 노동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소에 여성 노동자가 있는데 진짜 주목 안 받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운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숙 지도위원도 조선소 노동자였지만 마치 조선소에는 여자가 없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그 조선소 여성 노동자의 얼굴을 울산의 별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분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리고 이제 좀 또 언급하고 싶은 건 이제 홍콩 영화인데요. 제가 구룡성체 무법지대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전 정말 기대를 정말 바닥에 깔고 봤거든요. 영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팬심으로 따지자면 아마 여기서 구룡성체 무법지대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어쨌든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홍콩 영화의 전성기에 대한 향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을 절대 수밖에 없어.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홍콩 영화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약간 홍콩 영화 왜 봐? 막 약간 이런 잘난 척하면서 약간 이런 이유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영화가 너무 좋게 느껴졌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어떤 홍콩 상황에 대한 사실 이 영화는 되게 장르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구룡성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민들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인데 이 액션 영화,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이 액션 영화가 사실 지금 홍콩의 어떤 사회상을 약간 은유하고, 약간이 아니라 거의 직접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영화이고, 굉장히 남자 하는 영화이지만 재밌었다. 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 아까 얘기했던 룩백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회빙환이라고 하는 그 패기, 빙의, 그다음에 환생이라고 하는 헤빙한 서사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 그렇게 헤빙하는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세계관, 시간성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그거를 헤빙하는 아니지만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리는 그런 기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닫혀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흥미로운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여성 만화를 그리는 두 젊은 여성에 관한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 두 영화를 서브스탄스 코랄리 파르자의 서브스탄스랑 그다음에 숀 메이커의 아노라 이 두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미국 영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두 영화 모두 정말 스크린 가득 계속 여자의 엉덩이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가득하게 누드가 나오는군요. 누드가 나오고 그것이 저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사실 주제적으로는 하나는 숀 베이커의 아노라는 성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스트립쇼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서브스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형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진 그 여성 배우의 욕망과 어떤 그 파괴적인
뭐 신체성 뭐 음.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목적은 너무 뚜렷한데 그것이 주는 굉장히 모호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즐기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 당연히 이제 감독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건 아닌데 너무 과잉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네, 사실은 아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시리즈를 뽑을 때 굉장히 고려했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두 보고 와서 너무 사실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도 보면서 괴로워가지고 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결국은 아노라를 하지 않기로 네,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지금 조평이 지금 너무 이야기하는 게 공감되고 괴로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성애화되지 않고 정말로 대상화하는 방식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과잉되게 보여주고 사실 저는 과잉된 장르영화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로우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뭐 성애적인 어떤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없는 편인데 이 목적과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이렇게 막 불화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과잉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하여튼 고민이 되는 영화들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두 작품을 사실 안 봐가지고 코멘트가 어려워요. 아노라는 제가 보러 가려고 예매까지 해놨는데 조평과 신평이 합의를 했죠.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맞아요. 나는 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없거나 다루고 싶지 않다라고 네, 보긴 판단했던 해야겠네요. 작품이에요. 네, 보는 같이 거는 한번 얘기해 볼 필요한 것 필요가 같아요. 있겠네요. 나중에 한번 얘기 언제 시간 되면 요 두 영화는 좀 묶어서 뭐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나는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사실 에로티시즘과 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신체의 모든 성애화를 비판할 생각 없거든요. 어떤 당연하죠. 성애화는 그래서 맞아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애화된 얘기하는 게.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게 또 관객에 따라 다양하게 굉장히 감각하기 다르고.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왜 힘든데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디지털 성범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재판에 갔는데 레깅스 입은 거 찍었다고 판사가 이거는 하나도 섹시하지 않으므로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결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너무 다들 경악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진짜 그 잉여 혹은 포착되지 않은 어떤 영역 같은 근데 이제 거는 이 두 영화는 이걸 비판하는 맞아. 목적도 그렇고. 굉장히 분명하고 분명히 이걸 성애화하려고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의 그 이미지의 성애화된 이미지의 어떤 과장과 과잉과 왜냐하면 서브스탄스는 특히나 바디 신체 호러거든요. SF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이 감독이 이제 이전에 리벤지라고 하는 약간 그 강간 뭐라죠? 강간 포르노는 아닌데 이제 그 강간 복수극 같은 B급 영화를 이제 내 전유해서 무덤에 침을 뱉어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감독이라 그 과정성과 과잉성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공감하고 되게 재밌게 즐기는 편인데도 매트 아노라랑 겹쳐서 그런지 참 고민이 많이 됐다. 고민되는 네. 지점이다. 우리가 정규 시즌 어딘가에서는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제 기생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함께 언젠가는 얘기를 해보는 것도 아니 좋겠다. 근데 나는 그런 것 좀 들었어. 아쉽네. 추락의 해부 같은 러브라이즈 빌딩 우리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쵸? 추락의 해부는 내 리스트에 있었는데 조평이 뽑아가지고 뺐는데 추락의 해부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한두 마디만 좀 해줘요. 우리 다음에 아니면 정규 시즌에 아예 해보는 네, 것도 저도 그래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방법이네요. 한 번쯤 추락의 해부는 특히나 맞아요. 요즘에 겪고 있는 이 탈진실, 그 다음에 각자의 세계관, 그다음에 그죠? 친밀한 관계성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 그다음에 있을 것 같아요. 법원과 관련된 이제 법과 관련된 법정 문제들, 드라마. 네, 이런 거랑 관련해서 너무 시의성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저는 오히려 단독으로 다뤄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바이섹슈얼을 그린 영화가 진짜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바이섹슈얼에 대한 좋은 영화들이 있는 건 맞는데 손꼽을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추락의 해부는 그런 면에서도 좀 그쵸. 저한테는 재밌었거든요. 예, 뭐 이 영화가 되게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영화 서사가 어떻게 과연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특히나 뭐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90년대 이후에 막 포스트 모던 어떤 서사 뭐 이런 식 영화에서의 이렇게 시간이 뒤죽박죽되고 뭐 여러 가지 인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흔해졌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게 이제 장르 영화에까지 사실은 뭐 마블에까지 너무나 다 흔해진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예술 영화 사실 그게 예술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져온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그럼 예술 영화는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또 다른 응답인 것 같아서 좀 재밌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추락의 해부를 제가 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반절만 봐가지고 아직 반을 보지 못했다. 근데 진짜 비행기에서 영화 보는 거다. 그거 되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다시 봐야 돼요. 사실은. 다시 봐야 그렇긴 된다. 한데.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계급과 관련된 정말 요즘에 그런 영화가 많이 안 나오는데 계급과 관련된 로맨스. 어머나. 되게 따뜻하고 진짜 힐링되는데 정말 날카로운 그 계급 따뜻하다고 이게 날카로운 따뜻하다고? 계급성과 아키 카리오스모키가 늘 하던 그 날카로운 계급성과 이상한 벙찌는 그 이상한 유머 있잖아요. 진짜 엄청난 멜로드라마 클리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요즘에는 뭐랄까 되게 우연과 막 이런 게 남발하는 사랑이 불가한 사랑의 어떤 비극으로 계급이 잘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계급성은 아닌데 그러니까 멜로드라마적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멜로드라마의 되게 중요한 서사 특징 중에 하나가 지겨워. 우연이잖아. 우연의 남발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는 아니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둘 다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우연하게 만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다. 난 보면서 왜 저러는 걸까. 그게 너무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얼굴 빨개져요? 빨개졌어? 아니, 안 돼. 자, 그다음 신평 리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아까 뽑은 5평 중에서 사실 시민덕희랑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시민덕희 정말 너무 많이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 추석 때인가? 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장점이 진짜 여러분들 다 아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일단 실화. 진짜 세탁소 주인 김성자님의 실화를 가지고 보이스 총책을 잡는 정말 너무 신기한 그냥 보통 중년 여성이 이렇게 경찰 협조도 구하지 못한 채 총책을 잡는다고라고 하는 이 정말 초현실적인 실화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쵸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배우 캐스팅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라미란 배우부터 해서 뭐 염혜란, 장윤주, 안은진 이렇게 뭐랄까 콤비도 아니죠. 이렇게 염혜란 너무 근사하더라. 그룹핑을 했고 그다음에 또 남성 배우들도 박병은 좋아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뭐 선한 역과 악역을 골고루 해줬죠. 공명, 박병은, 이무생 이렇게. 공명 좋아. 고백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캐스팅이 정말 엄청난 캐스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저거 뭐였지? 이한이랑 공명 나왔었던 이선균 나오고 했던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이성균까지 나오는 영화. 극한 직업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이한이랑 공명이 나왔다니 일단 극한 직업이긴 극한 한데. 직업이다. 맞아. 아니요. 이한이 공명 이성균이 나왔다잖아. 이랑 이성균 나오는 큐트하는 영화 킬링 로맨스. 네. 재밌었다. 이게 저 도평 싫어서 지금 한숨 쉰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싫을 것까지는 없는데 뭐 이게 굳이 그러니까 최근 보기 드문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정말 장르 여성 히어로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어요. 이게 매년 그 여성 영화인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성 영화인 축제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상을 하게 된 시상식이에요. 네, 이제 올해의 여성 영화인상을 이제 매년 뽑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대상에 가까운 뭐 그런 건데 라미란 배우가 올해 수상을 우리 모두 다 갈 거잖아요. 할 예정이라서 다음 주에 갈 겁니다, 여러분. 라미란 배우가 저는 이렇게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중년 여성으로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주인공을 계속하고 장르물에 계속 성공하는 것이 상당히 정말 지지를 진짜 보내고 그 얘기 내가 싶다라는 쭉 생각. 써놨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그 좀 대본을 네. 그래서 사실은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람이라는 배우는 코믹 여제라고 하는 그 뭐랄까 비평적이고 그다음에 홍보에서 이미 홍보에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람이란이 장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이 영화는 이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중년 여성의 액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전 좀 점수를 많이 준 게 있어요. 그리고 람이란의 최근 영화들의 필모를 좀 보면 이 거의 람이란이 공무수행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회의원, 네. 퇴직 형사. 걸캅스나 정직한 후보 시리즈 그다음 시민 덕키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시민의 얼굴이다. 뿐만이 아니라 경찰이기도 하고 지금 국회의원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딱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이 시리즈들 쭉 놓고 보면 확장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민의식까지도 펼쳐지는가를 람이라는 소설을 좀 볼 수 있다. 시민 덕키의 장면 중에 그 라미란이 이무생이랑 이제 말하자면 다이다이를 뜨고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얼굴이 막 난장판이 됐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장면 꼽고 싶어가지고 적어놓긴 했는데 액션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다.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여성 액션이나 여성 액션 장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밀수가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 이 두 분은 밀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밀수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의 액션을 뭐랄까 그 육체적인 힘을 여성의 수영 능력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만들었던 이 수중 액션씬이 저는 굉장히 영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시민 덕키에서도 여자 액션이 뭔지를 잘 해석해서 보여준 장면이 아까 지금 손편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 장면 다음 장면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얻어 터지고 나와서 막 사람들이 막 그 공항에서 둘러싸고 있는데 라미란이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우리 시대 새로운 시민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부당한 거에 끝까지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이랑 끝까지 붙어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얼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악의 화신과 1대1로 붙는 장면이 남성 액션 영화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으로. 근데 그걸 이 영화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남성 액션 장면을 똑같이 대입해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 잘 싸우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지와 끈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 장면을. 그리고 다른 액션 장면들 같은 경우도 이 팀워크의 어떤 기지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중년 여성의 액션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또 여성 감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르 영화에 이렇게 여성 감독들, 상업 영화에 여성 감독들 계속 등장하는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또 살짝 넘어가면 또 다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좀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난 안 꼽았어. 네, 저랑 조평이 하자고 했었던 건데 이거는 이것도 한국 영화의 경향성하고도 맞춰가지고 이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한데 이제 원작이 있는 소설이나 웹툰이나 그런 것들이 영화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원작에 많이 기대고 있지는 않다고 네, 어쨌든, 얘기를 듣긴 했어요. 저도 이 책을 저도 읽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마틴 에이미스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벼락 넘어 사택에 사는 루돌프 히스라는 가족 전체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를 대상으로 한 홈 드라마죠. 그래서 파시즘 시대가 가지고 오는 기회와 직업의 문제, 평온과 행복의 문제, 그다음에 인간성과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분함과 지루함과 고요함의 의미를 굉장히 잔인하게 전시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일단 저한테 또 흥미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한 2년째 파시즘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시즘, 홀로코스트,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요 키워드를 가지고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이 홀로코스트와 파시즘과 그다음에 히틀러와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영화를 쭉 보게 됐어요. 쭉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 듣고 싶다. 네, 그 안에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내 일기, 안내 프랑크, 뭐 내 친구 안내 프랑크, 그다음에 사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나 아마 조조래빗 같은 거는 이 두 영화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봐도 이 영화가 그런 전통 안에서 소설을 굉장히 뭐랄까 그 영화적인 전통을 하나하나 비껴가거나 뒤집거나 하는 방식으로 잘 미학적으로 재현해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조래빗하고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만 보셔도 그런 영화적인 전통을 이으면서 뒤집는 그런 재현들이 많거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미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사이의 어떤 협상과 해석을 이 영화가 잘 해내는 거. 그리고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추론하게 하는 거, 관객한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건 굉장히 트렌디한 방식의 촬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관찰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걸. 이게 이 버라이어티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이기도 한데 극영화에서 이걸 어떻게 미학적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 요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해낸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두 편에 힘을 딱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심평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꼽았다고 그랬을 때 조평도 뽑은 거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이게 사사로운 리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 뽑은 거기도 한데 나는 이 감독이 소리를 쓰는 방식을 신체가 못 견디더라고요. 그 얘기 맞아요. 그래서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너무 숨이 막혔고 그게 그만큼 엄청나게 사운드를 잘 만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못 본 영화가 3편인데 그래비티랑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똑같은 감독의 언더 더 스킨 3편이 내 인생에 너무 힘든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폐쇄공포증 같은 유발하는 거지. 그리고 소리로 너무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든 영화는 맞다. 근데 나는 참 이 영화가 싫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파시즘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뭐 홀로코스트 이런 영화들은 피해자 중심의 서사이거나 미국이나 연합군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뭐 영웅물이거나 사랑물들이 맞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약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영화들이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웨덴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그 가해자들의 관점 같은 것에서 이제 나오는 영화들이 최근 10년에 그런 영화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전통에서도 봐도 굉장히 진짜 교과서적인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언제 한번 존 작품이었어요. 오브 인터레스트는 지금 심평이 얘기한 그 흐름 안에서 같이 짚어보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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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저는 손쌤? 저는 뭐랄까 이제 예컨대 이제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살아나는 목소리도 되게 뽑고 싶었지만 또 조평이 뽑았으니까 얘기도 많이 한 것 같다고 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키코와 세계, 빅토리, 돌들이 말할 때까지, 로봇드림, 뭐 키메라 이런 이제 영화들을 뽑았는데 어떤 식의 네트워크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이 저한테는. 근데 예컨대 오키코와 세계 같은 경우는 에도 시대의 분변업자들의 이야기와 몰락한 사무라이의 딸이 맺는 관계,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작품이거든요. 네. 네, 흑백 영화예요. 네. 그리고 1.33대 1의 굉장히 고전적인 화면비를 가지고 흑백 안에서 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평만 저는 안 봤구나. 봤어요. 네, 되게 전 전주 영화에서 봤는데 이거 멍미 하고 그냥 넘긴 영화다. 근데 그거를 그 똥의 질감 같은 걸 살리기 위해 되게 미술이 고생을 많이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흑백으로 찍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1.33대 1의 비율 안에서 흑백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효과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옛날 과거를 보게 하는 듯한 느낌을 이미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주고 이게 60년대도 아니고 사실은 50년대 표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형태는. 영화인 거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칼라였으면 사람들이 못 견뎠을 거다. 왜냐면 계속 똥이 나오거든요. 분변업자들이어서 똥을 퍼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똥을 퍼줬으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요. 그러니까 똥을 왜? 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똥이 비료이니까. 비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퍼다가 다른데 이제 봉토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한테 똥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이걸 모아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이 영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되게 일본의 유명한 아트씬에 있는 디렉터인데 감독이랑 프로듀서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게 생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지금 우리 다 단절된 경제에 살고 있잖아요. 순환형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이고 우리가 싸는 게 우리이고 ESG 영화네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근데 지금 우린 되게 깔끔한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플러싱을 하면 다시는 그 똥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걸 다 사람들이 했었던 거고 그래서 되게 이제 분변업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엄청 당하는데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차별당하다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똥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거다. 근데 이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어떤 아름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죠. 개봉을 한 건가요? 네,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꽤 약간 오덕들처럼 팬덤이 좀 있어서 맞아, 있었어요. 하위 문화 쪽에서는 이야기가 좀 되기도 했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되게 봐야겠네요. 진짜.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철학이 묻어 있고 근데 그때 왜 이 영화의 제목이 오키쿠와 세계인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키쿠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사무라이 몰락한 사무라이의 딸이고 이 사무라이의 딸이 분변업자랑 사랑에 빠지지만 분변업자는 자기가 감히 사무라이의 딸을 넘볼 수 없고 사무라이의 딸은 너무 그를 사랑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 다가갈 수 없고 근데 또 이 사무라이의 딸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엘리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급적인 얘기랑 이런 게 이제 다 섞여 있는 작품인데 그랬을 때 이 세계라는 단어가 일본 문화 안을 차지하는 어떤 의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어쨌거나 이 세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메이지 유신 시기에 에도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고 이러던 때에 일본 사람들한테 드디어 세계라는 감각이 생기고 그 세계는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으로 연결되는 세계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근데 맞아, 영화에서. 일본 영화에서 최근에 제가 일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거든요. 여기에 세계란 단어가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을 빌 것인가 아니면 아빠가 우연히 던졌었던 세계 색깔이라고 하는 것에 미래의 어떤 풍요를 빌 것인가를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소원을 비는 장면에서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세계의 행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 히로카즈의 작품 거기에서 정점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침략을 하기 위한 세계 속의 나라고 하는 감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외부와 연결될 것인가의 그 세계인데 오키쿠와 세계에서의 세계는 이게 원제는 세계의 오키쿠거든요. 살머라의 아버지 세대가 끝나고 새롭게 등장한 여성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체로서의 어떤 오키쿠가 세계 속에 자기를 위치 짓는데 그게 사랑과 분변과의 관계 안에서인 거죠.
그래서 전 이 작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이제 로 로봇 드림 같은 경우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이게 로봇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꼭 영화를 보셨으면 못 좋겠는데 봤어요, 나도. 저도, 너무 보고 싶은 것 중에 저는 하나였는데. 약간 계속 뭔가 소셜미디어에 음. 꼭 봐야 할 영화처럼 계속 뜨는데 약간 그 반감?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건 저는 캐릭터가 좀 그러니까 로봇의 특히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머케닉한 로봇이죠. 못생긴 로봇.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강아지, 개 사이의 사랑이거든요. 인간화된 개. 너무 그래서 보고 봐야 싶다.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보게 되는 영화 중에 하나다. 이게 되게 핵심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꼽은 건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만큼 배려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나를 배려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내 앞에 그가 만난 다른 연인들 덕분이었다는 메시지를 깔고 있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당연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처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왜 앞에 연애를 누구랑 했어? 뭐 어땠어? 이게 비교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나?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게 약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온 이 사람이 내 앞에 다른 사랑들을 하면서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이런 정재영의 생각?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야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한 20년, 30년 된 노래 아니에요? 그걸 로봇 드림에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 새롭게 만난 진실. 세템버란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이게 막 그러니까 보세요. 로봇이 막 몇 날 며칠을 강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런 장면들에서 모두가 퐁퐁 울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빅토리는 빅토리 꼭 꼽고 싶었어요. 이게 박범수 감독이 연출을 했고 해리, 박세환, 이정하 배우가 주연을 했죠. 우리 그리고 정규하면 이런 것도 합시다. 사실 빅토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999년에 거제도 조선소 가 있는 거제도 그 섬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축구부 응원을 하는 이제 말하는 여고생들이 어떻게 이 몰락해가는 거제도 IMF 직후에 사실 조선소 거제도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화랑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그 즈음이잖아요. 노동자 쟁의도 일어나게 되고 서울 중심은 더 강화되면서 조선소 좋아하나 봐. 배제되고 조선소 좋아하나 저요? 봐. 저요? 저기 손평.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조선소 노동의 새로운 네. 그래서 근데 그 시점에 이 여성들이 응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조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부가 되지 않기 위해 응원을 해야 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여성들의 노동으로 젠더화된 노동들이 폄하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이나 어떤 행위가 여자들만의 몫이라고 이야기되는 데는 반대하지만 그게 여자들의 몫이 됐기 때문에 폄하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아라든지 가사노동도 그렇고 전 응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필드에서 뛰는 것이 가치 있는 만큼 응원하는 것도 가치 있을 수 있는데 남자들만 뛰게 하고 남자들 뛰는 행위를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걸로 여자들 자리매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차별이 생기는 거지. 응원 누구나 뛸 수 있고 누구나 응원할 수 있다면 저 응원 너무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빅토리가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또 이 작품이 좋았던 건 빅토리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가 누구냐면 써니 제작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안나푸르나 이안나 PD이고 저 써니 너무 싫어하잖아요. 조평이랑 저랑 막 써니 갖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과 여성영화제 때 내가? 근데 저는 써니의 그 신자유주의적인 태도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다 쓰레기라는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자유시장 경제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싫었던 것 같은데 빅토리는 훨씬 더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담론을 가지고 온 것 같은 작품이었다. 그래서 노동계급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그건 너무 과잉 해석 과잉 아닌가요? 해석일 수도 있지만 관점이 들어간 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조선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노동자들과의 어떤 연대, 응원이 곧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이 세상에 만들어 사회주의 놓은 페미니즘의 관점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근데 왜 그게 그렇게까지 해석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지는 저는 약간 납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납득은 빅토리 하면서 얘기하시죠. 아 그래요? 네, 챙겨주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건 저는 페미니즘 담론이 열어놓은 장 안에서 가능해진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좋았는데 그러면서 좀 덧붙이고 싶었던 건 번외 작품들이 제가 있었어요. 너무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작품 중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중국 코미디인데요. 맵고 뜨겁게란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성 개그맨이 감독과 주연을 맡았고 시나리오도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시나리오 고쳐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나리오 각색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말하자면 쪄서 보통 사회적으로 뚱뚱하다라고 불리는 소심한 여성이 권투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이 틀렸어라는 이야기를 돌려주게 되는 스포츠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배우 자체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해서 권투를 배우고 실제로 링 위에 올라가서 시합을 해요. 그 과정과 같이 이 작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 뛰잖아요. 그런 것들 몸 움직이는 여자 빅토리는 춤추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몸 움직이는 여자들의 얘기 안에서 맵고 뜨겁게 하고 모래바람이라는 작품이랑 같이 보면 좋다. 이게 모래바람은 여성 씨름 다큐멘터리거든요. 한국에 여성 씨름 있는 거 아셨어요? 네, 영화를 봐서 알았습니다. 네. 아니 여성 씨름 있는 건 알았어요. 거기에 너무 놀라운 게 임수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여자 씨름계의 이만기라고 불린대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 씨름계에는 이만기 이후에는 이만기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씨름계에 임수정이 등장해서 2024년 기준 총산 100승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하장사를 막 수년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여자 씨름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인데 진짜 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걸 그쵸. 베스트 5로 뽑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빅토리랑 모래바람이랑 맵고 뜨겁게를 같이 엮어서 신체를 단련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보실 수 있다. 이혜리가 신인상 정도 탔으면 저는 되게 바랬거든요. 이혜리 배우가 빅토리로 이번에 후보에 많이 올라가는데 배우 할 땐 이혜리라고 말해요. 혜리 배우. 이혜리 배우 어쨌든 네, 성을 넣죠. 배우 할 때는 성들을 그러니까 분명을 하더라고. 좀 그렇게 사실 근데 빅토리 싹 다 씹었죠.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배우들이 더 좋은 배우들이 있었겠지만 약간 저는 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잘해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김상희 배우가 많이 탔죠, 그렇죠? 맞아. 로기환 배우가 많이 탔죠. 네. 그 드라이브에 박규영 배우인가 하여튼 맞아. 그 배우도 탔고 근데 이혜리 배우도 한번 하나쯤은 탈만한데 나도 하나쯤은 탈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랬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그 타스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왜 빅토리에서 이혜리 배우랑 친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부원 모집하면서 네네네네. 교실에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딱 보고 자기가 저 사람이 왜 원탑을 하는지 알겠다고. 이제 엄청나게 카메라를 붙들고 놓지 않는 힘이 있더라고요. 아니 연기도 되게 좋고 너무 자기가 잘 어울리게 해석도 진짜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죠.
또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그 영향력이 많아서 그런지 영화에서는 상을 안 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줄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네요. 그러면 손평은 이제 마무리 다 되신 겁니까? 근데 나는 있는 줄 알고 뺀 것 중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조평 뺐어요? 저는 손평이 얘기할 줄 알고 뺐어요. 악은 우리 시간 없으니까 얘기 못 하는데 난 진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베스트 5 다 꼽고 싶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 막 있잖아요. 영화 지금 뽑은 것 중에 그래요?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뭘 하나 넣는다 그러면 저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 진짜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들 다 좋다고 했을 때 저는 좋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좋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별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 영화가 좋았다.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저는 이 영화 못 봤는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어. 저에게는 굉장히 저는 뭐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하마구치 류스케 한번 하죠. 다른 거 왜 별로고 이건 좋은지. 그쵸. 별로는 아닌데 어쨌든 네. 네, 그 여성 캐릭터들 활용하는 방법도 재밌고 하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탑5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영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규 시즌에 어떤 영화들을 가지고 올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얘기는 한번 했으면, 딱 요것만 할게요. 나 너무 말 많았죠. 그냥 2024년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한국 영화계에 중요한 의미 있는 걸로 하나를 꼽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세월호 10주기에 나온 10주기 작품들이 6편 정도가 있었고, 이게 개봉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언급은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우리가 같이 뽑은 영화 중에 너 하나라고 하는 조연철 감독 작품도 있고,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극영화에서도 다루고 있는 참, 슬프지만 그런 소재와 주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현상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38 손조심에 대대하지만 이 소소한 리스트들 참고해 하셔가지고 이 겨울 38페이지가 정규 시즌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런 영화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OTT 탑3랑 그 다음에 올해 유튜브로 돌아올 건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2주일 후에 듣게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금방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